계속해서 이 문제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긴 했습니다. 어제 일본 매체에서도 전파 신호가 감지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전파 신호라는 게 뭡니까? 보통 이제 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하게 되면은 이 탄도미사일의 발사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서 레이더 같은 것들을 이제 가동을 하게 됩니다. 네. 아마 북한은 오늘 시험 발사에 앞서서 아마 그런 시험적으로 그런 기기를 가동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한 이런 미사일을 조립한다든가 이런 군사적인 행동에 있어서 통신량이 또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본이 사전에 이제 파악한 걸로 생각되는데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북한의 그런 전자적인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는 전자정찰기라든가 그리고 일본 열도에 또 그런 기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능력 자체는 동북아에서 굉장히 뛰어난 축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사실 어제만 해도 미사일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맞습니다. 억측이다 이렇게 부인을 했거든요. 예. 하루 만에 탄로날 거짓말 왜 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왜 그랬는지 궁금한 그런 정황인데 어제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소의 조철수 공보실장, 그러니까 그분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네. 외무성도 아니고 그 산하연구소의 공보실장인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담화라는 걸 내고 일부 미국과 서방 그 정책 연구 기관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이죠. 미국 아시아에게 무차별적 핵 공격을 진행하려 한다든지 또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남조선에 대한 핵 타격을 계획한다느니 또는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통한 도발을 한다는 이런 무근거한 억측을 열어나오고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게 왜 그랬을까? 근데 제 생각해 보면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북한에서 뭔가 그런 도발의 징후가 있다는 게 탐지가 됐다는 겁니다. 일본이나 미국에. 그렇다면 아마도 북한은 일단 가장 기습적으로 이 도발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새벽이라는 시간을 고른 것도 그렇고 평성이라고 하는 평성은 정말 아무것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는 곳인데 가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동식으로 발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서 가장 기습을 하고 싶은 의도 때문에 우리는 도발할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거 하나와 또 하나는 아까도 잠깐 다뤘지만 우리는 절대 핵을 쓴 게 아니라 미국과 타협해서 우리 핵만 인정해줘라. 그리고 주한미군 빠진다든지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는 딴 거 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내지 않았을까.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자 시기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공모함 세척이 대한민국 근처에서 근해에서 훈련을 했었고 다음 달이면 또 대규모 이 공군 훈련이 준비가 돼 있는데 이 시기 어떻게 보면 약간 빈틈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시기를 노린 걸로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나와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북한의 저러한 미사일 도발 같은 것은 세 가지 측면이 있다. 국제 정세, 그리고 북한 내부 상황, 그리고 군사기술적 필요성이 있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딱 들어맞는 시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에 동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상당히 긴장 수위를 높일 것 같지만 어느 정도 미중 간의 타협으로 가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우리가 도발을 해도 미국이 공격은 하지 않겠구나 하는 인식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 지금 북한 병사 그 귀순으로 인해서 내부가 약간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런 것을 또 잠재우는 카드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7월 28일 날 화성 14형 발사한 이후에 넉 달이 지났거든요. 그때까지 북한은 계속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술적 필요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 정세, 북한 내부 상황, 기술적 검토 필요성 모두가 다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면은 왜 어제 외무성 미국 연구소에서 이야기를 했을까? 첫째, 그 사람들은 핵 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모를 수가 있겠네요. 돌아가는 걸 모릅니다. 단지 지침에 따라서 그것을 발표할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그 보도를 봤을 때 ICBM이 거의 100% 확실해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전에 다른 ICBM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이 고도가 대폭 올라갔다는 점이죠. 4,500km 정도 올라간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고도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인공위성 같은 경우가 고도 400km 정도에 이제 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4,500km라고 하면은 10배가 넘네요. 10배가 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이제 네티즌 같은 경우는 달 탐사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발사하는 거냐라는 그런 좀 비아냥 섞인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북한이
북한이 이렇게 높게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미사일 발사 기술을 좀 만천하에 좀 자랑하고 싶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밖에 이제 계속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면 고각 발사 위주로 하는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미사일의 전 과정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라든가 이런 전파 장비들이 사실 이 1000km 반경 1000km 이내로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제 계속적으로 고각 발사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 미사일은 또 초고각으로 발사했지 않습니까? 지난 7월에 비해서 한 800km 더 높아진 거로 보이는데 예. 이 정도 사거리면은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때 어느 정도 위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이제 5,500km를 넘어가면은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지정을 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제 사거리는 짧았지만은 워낙 이 올라간 고도가 높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아마 5,500km는 넘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관련해서 예. 속보입니다만 미국의 참여 과학자 모임의 그 물리학자 데이비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번 나온 그 4,500km 올라갔고 비행거리가 960km, 1,000km 가깝다면 한 13,000km의 사거리가 추정된다. 네. 13,000km가 맞다면 이건 워싱턴 DC까지도 오는 거리다. 그렇네요. 물론 그러나 이게 이렇게 높이 올라간 이유가 탄두를 아주 가볍게 해서 올라간 거라면 그럼 핵탄두를 싣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탄두가 가볍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미장일 수도 있으나 있는데, 예. 어쨌든 이 올라간 그 고도와 이 비행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13,000km 정각 발사는 13,000km 가는 거다. 그런 분석치는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고각 발사를 할 때 그냥 전 개인적으로 미국이 좀 두렵기 때문에 고각 발사를 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정상 각도로 해서 미국 근해까지 떨어지면은 어떤 군사적 충돌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각 발사를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북한 자체에서 이게 성공했는지 실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고각 발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김 의원님 말씀하고 똑같고 아까 오전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예. 네. 북한이 일단 아직은 자기들의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레이더로 탐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실험을 하고 이번이 만약에 성공이라고 판명됐다면 이제 태평양 쪽으로 쏘는데 미국을 향하지 않고 뭐 멕시코 쪽이나 이하로 가면은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고민은 북한도 하겠지만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리와 관련해서 쉽게 이렇게 국민들께서 시청자께서 편하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고도 곱하기 2 더하기 거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4,500km 이상 고도가 됐으니까 곱하기 하면 9,000km 날아간 거죠. 네. 예. 거리가 1,000km니까 최소한 이번에 비행거리는 10,000km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소로 두세 배 정도 그렇게 늘어난다고 보면 예, 되겠네요. 이거보다 더 나갈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탄두 중량이다. 그런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이번에 ICBM 테스트라고 봐야 되는데 그거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장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탄두일 가능성이냐 이 부분이 가장 군사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미사일 방어에 있어서 한 발 정도는 막을 수 있지만 예. 그것이 만약에 3발 정도의 다탄두라면은 상당히 복잡한 뭐 3배 이상 아니라 그거의 배 9배 정도로 어려워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다탄두인지 저희가 정확하게 보고 또 우리가 아무래도 관측 장비가 많으니까 그 다탄두가 재진입에 성공했는지도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군사적으로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북한이 쏜 미사일 한 발이 뭐 3개다, 뭐 3개로 깨져서 뭐 낙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북한으로서는 이번 미사일 발사 뭐 성공했다고 봐야 됩니까?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까? 사실 이게 좀 네.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대기권 재진입은 고도 50에서 100km만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북한은 이번에 4,50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다탄두인지 아니면 탄두가 내려오다 쪼개져서 세 개로 갈라진 네. 건지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고도가 지금 높기 때문에 이걸 대기권 재진입에 실패했다라고 얘기하기에도 좀 모호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북한이 이번 실험 결과를 가지고 다음에 정말 이제 그 화성 14형을 정상 발사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또 상황을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고도가 4,500km 고도까지 올라갔다. 이 정도면은 기술력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뭐 기본적으로 그 기술력은 엔진 추진체의 추진력이거든요. 예. 그런데 북한은 3월 18일 3일판 혁명 엔진이라고 하죠. 102개열 로켓 엔진이라고 하는데 그 원천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과거 소련의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인 거고요. 예. 네. 그 부분은 밝혀졌기 때문에 충분히 추진력은 10,000km 이상 보낼 수 있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됐다. 저희가 예.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예. 이제 관건은 재진입 기술인데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뭐 일본 쪽에서 발표한 것만으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미국과 우리 합참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이번 일본의 아오모리현 부근 바다로 추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미국의 사드 기지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여기로 발사했다는 뭐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네. 그 사드 기지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미국의 그 미사일 방어 체계를 위한 그 사드용 전방 전개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그 레이더인데 그게 한 탐지 반경이 2,000km 이상 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아오모리에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교토에도 있는 총 2개의 시스템이 있는데 네. 사실상 그 중국이 항상 우리 사드 걸고 넘어지는 게 자신들을 본다라는 거 아닙니까? 동북 지역을 본다는 네. 거. 근데 이 일본에 있는 이 2개 레이더 자체가 사실상 북한과 중국 동북 지역을 거의 다 봅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센 출력을 자랑하는 레이더고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면 빨리 탐지해서 이제 전파를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 레이더 기지가 굉장히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러 그 미사일이 날아가는 방향을 그쪽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통은 뭐 새벽 6시, 7시 이쯤에 발사를 했었는데 오늘은 새벽 3시 뭐 10몇 분에 발사를 했거든요. 이렇게 이른 새벽을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김정은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의미를 부여하자면 정치적 의미와 군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겁니다. 정치적 의미는 새벽 3시면은 미국 시간으로 딱 1시 조금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 주는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군사적이라면 새벽에 기동을 하면서 우리의 감시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것이고 또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국이나 미국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도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예. 의미에서 새벽에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우리 측도 이 도발에 대응해서 6분 뒤에 미사일 대응 훈련을 실시했거든요. 대응이 빠르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또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이번 아무래도 이번 그 우리 군의 대응은 정말 이제 킬체인, 즉 북한의 그런 도발이 있을 경우에 바로 선제 타격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입각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됐지만은 하지만은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탄도미사일 발사, 특히 이제 서울이나 이런 곳을 발사할 경우에는 사실상 수분이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이것보다 더 빨리 해야 돼야 사실 정상적으로 북한의 그런 무력 도발을 막을 수 있고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평성 오늘 그 미사일을 발사한 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광화문 스튜디오에서 한 2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쉽게 설명드리면 서울에서 한 속초 거리 정도 되는데요. 정말 가깝네요. 그만큼 가까운 거리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의 대응도 그 정도의 거리를 두고 공중과 지상, 해상에서 다양한 미사일로 입체적으로 북한의 그런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데 좀 초점이 맞춰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요. 오늘 지금 저희가 훈련에서 투입한 이 미사일들은 응징 보복 위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바다에서 발사한 해성2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제 사거리는 1,0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그 밖에 이제 지상에서 발사한 현무2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목표물에 또 낙하하는 기능이 있고 또한 지하 시설물도 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파이스 2000이라는 네. 그런 신형 그런 유도 폭탄도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공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에서 운용을 하는데요. 대략 이제 1톤 정도의 그런 탄두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산 뒤쪽에 숨어 있는 이런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리의 그런 억제력을 북한에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랑 가깝기 때문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가정해서 대피 훈련까지 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조금 빠른 반응을 보인 것 같죠? 예, 일본으로서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베 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해야 하는 그런 뭐 접근을 한다 이런 의심도 하고 있지만 일본 전문가나 뭐 이런 분들을 만나 보면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체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자기들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떨어진 피폭 국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따라서 대응을 철저히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이러한 입장은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이고 예. 그래서 일본은 미국과 공조를 더 튼튼히 할 것이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강도 높은 압박을 전개하는 것을 주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일본의 입장을 잘 알고 외교적으로 우리의 나름의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아까도 보셨지만 문재인 대통령 보고를 받고 NSC 소집을 한 뒤 지금 회의가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우리 대북 기조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십니까? 뭐 대북 기조 당분간 변화 없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압박에는 동참하고 대화의 기회를 열어간다 이런 기조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남북 관계는 지금 막혀 있는 상황에서 주변국 관계를 얼마나 잘 가져갔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통화했다고 하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도 통화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현재 수준에서 알 수 없지만 우리 나름대로 한국의 입장을 잘 전달하고 예. 한미 공조를 튼튼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진핑 주석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평화적 해법이라면은 예. 그 열쇠는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최창렬 교수님께서는 뭐 미국의 군사 옵션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셨는데 예. 미국도 여기에 전쟁하기는 싫을 겁니다. 그렇지만 군사적 옵션이란 카드를 동원해서 중국을 압박함으로써 사실 중국은 자기에게 손해되는 게 그간 없었거든요.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북한 핵 문제 20여 년 동안 이렇게 계속 발전했지만 중국이 손해본 거는 최근에 몇 개 중국 기업, 아주 작은 기업 제재받은 거 말고는 없습니다. 오히려 육자회담 의장국이었죠. 전략적 이상만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이 협조를 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다시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동의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북한에서 뭐 ICBM을 발사를 하고 뭐 4,500km 고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우리 군에서도 뭐 현무2, 해성2, 스파이스 2000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그 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떨어진다. 북한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대응을 해야죠. 그래도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핵을 가진 물론 이제 국제사회가 인정을 하지는 않지만은 예. 핵을 사실상 이제 보유한 국가로 봐야 되고요. 반면에 우리는 이제 핵은 없지만은 미국의 이제 강력한 전략 자산들이 상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얼마 후에 있을 한미 연합 공군 훈련에서는 북한의 그런 지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두 가지가 이제 등장을 할 예정인데요. 특히 스텔스 전투기 F-22와 F-35가 이제 등장할 예정인데 과거 이제 이라크전을 보면요. 사담 후세인이 이 스텔스 전투기를 이용한 미국의 그런 참수작전 때문에 그야말로 잡힐 때까지 달러를 공고시 가방에 들고 혼자서 막 도망다니는 그런 처절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김정은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또 주변국들이 다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또 추가적인 도발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도발을 억제하는 데 예. 포커스를 맞출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좀 짚어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 훈련에서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아마 북방 한계선까지 전투기들이 밀고 올라가는 그런 강력한 또 군사적인 압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자, 12월 17일이 김정일의 사망 6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한미 연합 공군 훈련이 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군사 훈련 또 도발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특히 이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올해까지 북한의 핵무력을 완성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오늘 사실 미사일 시험 발사도 그런 일종의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여부 가능성은 있지만은 6차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 핵 완성을 한 상황인데
7차를 더해서 아무래도 한 번 더 국제사회에 북한의 핵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내년 돼서 김정은이 태도를 돌변해서 이제 국제사회와 대화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그런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우리 정부나 또 국제사회가 면밀하게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네. 북한도 12월 달에 동계 훈련을 시작을 하고 우리나라도 한미 연합 공군 훈련, 대한민국에 처음 오는 비행기들 뭐 다수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방어 태세를 북한한테 보여줘야 될까요? 뭐 한미 군사 동맹은 한치의 빗셀 틈도 없다. 예.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김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은 도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성 14형 고각 발사가 성공했다고 밝혀지면 실각 발사를 반드시 할 겁니다. 그리고 핵실험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200킬로톤 이하기 때문에 메가톤급 핵실험을 한 번 더 함으로써 김정은이 그간 호언해왔던 핵무력의 완성을 과시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에 앞서서 제재를 강화해서 외교적으로 푸는 그러한 노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 오히려 내년은 정말로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는 그런 안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외교, 그것이 예.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 어느 정도 뭐 예측이 되긴 했습니다. 어제 일본 매체에서도 전파 신호가 감지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전파 신호라는 게 뭡니까? 보통 이제 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하게 되면은 예. 이 탄도미사일의 발사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서 레이더 같은 것들을 이제 가동을 하게 됩니다. 네. 아마 북한은 오늘 시험 발사에 앞서서 아마 그런 시험적으로 그런 기기를 가동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한 이런 뭐 미사일을 조립한다든가 이런 군사적인 행동에 있어서 통신량이 또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일본이 사전에 이제 파악한 걸로 생각되는데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북한의 그런 전자적인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는 전자정찰기라든가 그리고 일본 열도에 또 그런 기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능력 자체는 동북아에서 굉장히 뛰어난 축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북한은 사실 어제만 해도 미사일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맞습니다. 억측이다 이렇게 부인을 했거든요. 예. 하루 만에 탄로날 거짓말 왜 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왜 그랬는지 궁금한 그런 정황인데 어제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소의 조철수 공보실장, 그러니까 그분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네. 외무성도 아니고 그 산하연구소의 공보실장인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담화라는 걸 내고 일부 미국과 서방 그 정책 연구 기관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이죠. 미국 아시아에게 무차별적 핵 공격을 진행하려 한다든지 또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남조선에 대한 핵 타격을 계획한다느니 또는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통한 도발을 한다는 이런 무근거한 억측을 열어나오고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네. 이게 왜 그랬을까? 근데 제 생각해 보면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북한에서 뭔가 그런 도발의 징후가 있다는 게 탐지가 됐다는 겁니다. 일본이나 미국에. 그렇다면 아까 장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탄두일 가능성이냐 이 부분이 가장 군사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미사일 방어에 있어서 한 발 정도는 막을 수 있지만 예. 그것이 만약에 3발 정도의 다탄두라면은 상당히 복잡한 뭐 3배 이상 아니라 그거의 배 9배 정도로 어려워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다탄두인지 저희가 정확하게 보고 또 우리가 아무래도 관측 장비가 많으니까 그 다탄두가 재진입에 성공했는지도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군사적으로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북한이 쏜 미사일 한 발이 뭐 3개다, 뭐 3개로 깨져서 뭐 낙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북한으로서는 이번 미사일 발사 뭐 성공했다고 봐야 됩니까?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까? 사실 이게 좀 네.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대기권 재진입은 고도 50에서 100km만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북한은 이번에 4,50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다탄두인지 아니면 탄두가 내려오다 쪼개져서 3개로 갈라진 네. 건지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고도가 지금 높기 때문에 이걸 대기권 재진입에 실패했다라고 얘기하기에도 좀 모호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북한이 이번 실험 결과를 가지고 다음에 정말 이제 그 화성 14형을 정상 발사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또 상황을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고도가 4,500km 고도까지 올라갔다. 이 정도면은 기술력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뭐 기본적으로 그 기술력은 엔진 추진체의 추진력이거든요. 예. 그런데 북한은 3월 18일 3일판 혁명 엔진이라고 하죠. 백두계열 로켓 엔진이라고 하는데 그 원천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과거 소련의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인 거고요. 예. 네. 그 부분은 밝혀졌기 때문에 충분히 추진력은 10,000km 이상 보낼 수 있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됐다. 저희가 예.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예. 이제 관건은 재진입 기술인데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뭐 일본 쪽에서 아마도 북한은 일단 가장 기습적으로 이 도발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새벽이라는 시간을 고른 것도 그렇고 평성이라고 하는 평성은 정말 아무것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는 곳인데 예. 가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동식으로 발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서 가장 기습을 하고 싶은 의도 때문에 우리는 도발할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거 하나와 또 하나는 아까도 잠깐 다뤘지만 우리는 절대 핵을 쓴 게 아니라 미국과 타협해서 우리 핵만 인정해 줘라. 그리고 주한미군 뭐 빠진다든지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는 딴 거 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내지 않았을까.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자 시기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공모함 세척이 대한민국 근처에서 근해에서 훈련을 했었고 다음 달이면 또 대규모 이 공군 훈련이 준비가 돼 있는데 이 시기 어떻게 보면 약간 빈틈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시기를 노린 걸로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제가 월요일 날 나와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북한의 저러한 미사일 도발 같은 것은 세 가지 측면이 있다. 국제 정세, 그리고 북한 내부 상황, 그리고 군사 기술적 필요성이 있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딱 들어맞는 시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에 동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상당히 뭐 긴장 수위를 높일 것 같지만 어느 정도 미중 간의 타협으로 가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예. 북한으로서는 우리가 도발을 해도 미국이 공격은 하지 않겠구나 하는 인식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 지금 북한 병사 그 귀순으로 인해서 내부가 약간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런 것을 또 잠재우는 카드도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7월 28일 날 화성 14형 발사한 이후에 넉 달이 지났거든요. 그때까지 북한은 계속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술적 필요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 정세, 북한 내부 상황, 기술적 검토 필요성 모두가 다 맞아 떨어지는 그런 예.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면은 왜 그 어제 외무성 그 미국 연구소에서 이야기를 했을까? 예. 첫째, 그 사람들은 핵 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모를 수가 있겠네요. 돌아가는 네. 걸 모릅니다. 단지 네. 지침에 따라서 그것을 발표할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뭐 여러 가지 그 보도를 봤을 때 ICBM이 거의 100% 확실해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전에 다른 ICBM과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이 고도가 대폭 올라갔다는 점이죠. 네. 4,500km 정도 올라간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고도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인공위성 같은 경우가 고도 400km 정도에 이제 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번에 4,500km라고 하면은 10배가 넘네요. 10배가 넘는 거죠. 그래서 예. 뭐 일부 이제 네티즌 같은 경우는 달 탐사위에서 지금 이렇게 발사하는 거냐라는 그런 좀 비아냥 섞인 얘기도 예.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북한이 이렇게 높게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미사일 발사 기술을 좀 만천하에 좀 자랑하고 싶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밖에 이제 계속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면 고각 발사 위주로 하는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미사일의 전 과정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라든가 이런 전파 장비들이 사실 이 1,000km 반경 1,000km 이내로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제 계속적으로 고각 발사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 미사일은 또 초고각으로 발사했지 않습니까? 지난 7월에 비해서 한 800km 더 높아진 거로 보이는데 예. 이 정도 사거리면은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때 어느 정도 위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이제 5,500km를 넘어가면은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지정을 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제 사거리는 짧았지만은 워낙 이 올라간 고도가 높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아마 5,500km는 넘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관련해서 예. 속보입니다만 미국의 참여 과학자 모임의 그 물리학자 데이비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번 나온 그 4,500km 올라갔고 비행거리가 960km, 1,000km 가깝다면 한 13,000km의 사거리가 추정된다. 네. 13,000km가 맞다면 이건 워싱턴 DC까지도 오는 거리다. 그렇네요. 물론 그러나 이게 이렇게 높이 올라간 이유가 탄두를 아주 가볍게 해서 올라간 거라면 그럼 핵탄두를 싣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탄두가 가볍다는 전제 조건이 위장술을 있다면 썼을 위장일 수도 수도 있으나 있는데, 네. 어쨌든 이 올라간 고도와 이
비행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13,000km 정각 발사는 13,000km 가는 거다. 그런 분석치는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고각 발사를 할 때 그냥 전 개인적으로 미국이 좀 두렵기 때문에 고각 발사를 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정상 각도로 해서 미국 근해까지 떨어지면은 어떤 군사적 충돌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각 발사를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북한 자체에서 이게 성공했는지 실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고각 발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김 의원님 말씀하고 똑같고 아까 오전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예. 네. 북한이 일단 아직은 자기들의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레이더로 탐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실험을 하고 이번이 만약에 성공이라고 판명됐다면 이제 태평양 쪽으로 쏘는데 미국을 향하지 않고 뭐 멕시코 쪽이나 이하로 가면은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고민은 북한도 하겠지만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리와 관련해서 쉽게 이렇게 국민들께서 시청자께서 편하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고도 곱하기 2 더하기 거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4,500km 이상 고도가 됐으니까 곱하기 하면 9,000km 날아간 거죠. 네. 예. 거리가 1,000km니까 최소한 이번에 비행 거리는 10,000km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소로 두세 배 정도 그렇게 늘어난다고 보면 예, 되겠네요. 이거보다 더 나갈 수 있다가 근데 중요한 것은 탄두 중량이다. 그런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이번에 ICBM 테스트라고 봐야 되는데 그거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